글로 관직에 올라 백성을 다스렸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숙종 25년 1699년에는 그의 합격자 전원이 무효 처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과옥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기사년에 일어난 큰 사건이라는 뜻이죠. 조사를 해봤더니 시험관과 음시생들이 사전에 짜고 답안을 미리 빼돌린 정황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조정은 그해 과거 합격증을 모조리 회수했습니다. 이미 어사화를 꽂고 잔치를 벌인 가문들이 합격증을 다시 토해내야 했죠.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이 일주일 만에 인생 최악의 날로 뒤집힌 사람들. 조선 역사상 단 한 번뿐인 합격자 전원 취소 사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조선 과거 시험장에서 벌어진 거대한 사기극, 그리고 그 사기극의 가격표. 답안 한 장에 쌀 100섬이 오갔고 합격증 한 장이 강남 아파트값으로 거래됐던 조선판 스카이캐슬의 진짜 풍경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합격, 오늘 처음 하셨다면 충격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정행위 고발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이 등이 좀 서늘해지는 연결고리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조선이 왜 망했는지, 임진왜란 초반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동안 국민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김구 선생이 왜 독립운동가가 됐는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시험장에서 시작된 한 줄짜리 부정이라는 가지에서 뻗어나간 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단서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추리해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단서를 가져오겠습니다. 1894년, 그러니까 갑오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직전입니다. 당시 한양에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여럿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호머 헐버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어 교사로 와서 조선의 마지막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외국인이었죠. 헐버트는 자기 기록에 조선의 과거 시험을 본 소감을 이렇게 남깁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거대한 야외 시장이었다. 은시자들은 책을 펴놓고 베끼고 있었고 시험관들은 그것을 막을 의지가 없어 보였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조선이 왜 외세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단번에 이해했다. 외국인이 본 조선의 마지막 시험장. 이게 1894년의 풍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풍경이 조선 말기에만 그랬을까요? 망해가는 나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이게 두 번째 단서입니다. 시간을 한참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성종 7년, 1476년. 조선 건국한 지 80여 년밖에 안 된 한창 나라가 잘 돌아가던 시기입니다. 이때 임금 성종이 감찰관 엄영선이라는 사람을 시험장에 직접 보냅니다. 요즘 같으면 감사원에서 수능 시험장에 들이닥친 셈이죠. 엄영선이 응시생들의 품과 소매를 한 명씩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 전하, 거자 가운데 책을 끼고 들어오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사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응시생 중에 커닝 페이퍼를 안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완전 놀랍지 않습니까? 1476년 성종 때 엄영선이 본 시험장과 1894년 헐버트가 본 시험장, 그 사이가 정확히 418년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망한 1910년까지가 518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역사의 거의 80%가 이미 부정행위가 만연한 시험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의 시험장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오래, 그렇게 광범위하게 부정이 벌어졌는데 왜 조정은 이걸 못 막았을까요? 아니, 안 막은 걸까요? 이 질문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뒤에서 다시 꺼내겠습니다.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뒷골목에는 묘한 직업이 셋 있었습니다. 거벽, 사수, 그리고 선접군. 이름이 좀 낯설 텐데 한번 들으면 안 잊혀집니다. 먼저 거벽부터 보겠습니다. 거벽은 한자로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중에 가장 두툼하고 힘센 엄지, 즉 최고, 1인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응시생이 시험 문제를 베껴서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모범 답안을 척척 지어주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타 강사 대필 작가를 합쳐놓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거벽 혼자 있으면 답안을 다 만들 수 있는데 왜 또 다른 직업이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선 과거 시험은 답안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글씨체도 점수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꽤 비중이 컸습니다. 연필이 쓴 답안과 악필이 쓴 답안은 같은 내용이라도 점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두 번째 직업이 사수입니다. 술사손수, 글씨 쓰는 손, 즉 대필 전문가죠. 거벽에 답안을 짓고 사수가 그걸 명필로 옮겨 적는 분업. 이쯤에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을 짓는 사람과 글씨를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굳이 이름이 따로 붙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름까지 명확히 붙어 있다는 건 이 직업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500년 전 한양에 답안 대필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벽과 사수는 시험장 밖에 있단 말이죠. 시험 문제는 시험장 안에 걸려 있고요. 그러면 누가 그 문제를 밖으로 빼내고 누가 답안지를 다시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등장한 세 번째 직업, 선접꾼입니다. 이름부터 거칩니다. 선접, 먼저 접근하는 자라는 뜻이죠. 선접꾼은 한마디로 시험장의 전문 싸움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별시는 응시생이 너무 많아서 답안지 먼저 낸 300명 정도만 채점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빨리 내는 게 합격의 절반이었습니다. 선접꾼은 시험장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 답안지에 조라는 곳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몸으로 점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면문과 자재는 가만히 앉아있고 그 주위를 선접꾼들이 둘러싸서 다른 응시생들을 밀어내는 거죠. 거벽이 머리, 사수가 손, 선접꾼이 몸. 이 셋이 한 팀으로 움직이면 명문과 자재는 글자 한자 안 쓰고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산업입니다. 조선판 입시 컨설팅 산업이요. 지금 강남 배치동 학원가에 가시면 일타 강사, 입시 컨설턴트, 자소서 첨삭 전문가, 면접 코칭 전문가가 분업화돼 있죠. 거벽은 일타 강사, 사수는 자소서 대필업체, 선접꾼은 굳이 비유하자면 입시 정보 카르텔쯤 됩니다. 500년이 지나도 인간이 시험을 대하는 방식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셈입니다. 오히려 도구만 더 정교해졌을 뿐이죠. 여기서 실제 거벽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시면 거벽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실제했는지 실감이 가실 겁니다. 이름은 유광억, 정조 때 사람이고 경상도 합천 출신입니다. 이 유광억이라는 인물이 조선 후기 거벽업계의 전설로 통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글을 잘 짓는 사람이었느냐. 전국에서 과거를 보러 가는 양반들이 그의 집 앞에 줄을 섰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남 일타 강사 1:1 첨삭받으려고 새벽부터 줄 서는 학부모들이랑 똑같은 풍경이 합천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유광억이라는 사람의 운명이 좀 묘합니다. 그는 자기 글을 너무 잘 알아서 자기 글이 어떻게 팔려가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반집 자제들이 자기가 쓴 글로 합격증을 받아갔다는 사실. 자기는 그저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글로 출세한 자들은 한양에서 고관 대작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결국 그를 올가맵니다. 정조시대 어느 해 이 유광억의 매문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팔매 글문. 글을 팔았다는 죄목이죠. 조정은 그를 한양으로 압송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유광억은 한양으로 끌려가던 길에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기 글로 다른 사람을 합격시켜준 죄. 그게 그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조선 후기 문신 이옥이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런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광억의 글은 살아있었으나 광억은 죽었다. 여러분, 이 한 줄이
가슴에 박히지 않으십니까? 그가 쓴 글들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합격증으로 살아남아 조선 관료 사회를 굴리고 있는데 정작 그 글을 쓴 사람은 가물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게 거벽이라는 직업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보수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이렇게 깊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거벽과 사수. 이 사람들 한 번 일하고 얼마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신 진짜 이유.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저도 자료 찾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먼저 거벽의 보수부터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기록에 따르면 명성 있는 거벽 한 명에게 시험 한 번 답안을 부탁할 때 지급된 보수는 대략 이 정도였습니다. 쌀 50섬에서 100섬. 쌀 100섬이면 지금 시세로 얼마쯤 될까요? 쌀 한 섬이 약 144kg입니다. 100섬이면 14톤이 넘습니다. 지금 쌀값으로 환산하면 대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됩니다. 답안 한번 대신 지어주고 5천만 원이요. 자,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가장 비싼 일타 강사 1년 간이료가 얼마쯤 할까요? 수천만 원 단위입니다. 거벽의 한 번 의뢰료가 지금 1타 강사 1년치 강의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이미 그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 당시 조선 양반의 평균 1년 수입이 얼마였느냐? 지방 중소 양반 한 가문이 1년에 거두는 소장료가 보통 쌀 30섬에서 50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벽 한 번 의뢰가 양반 한 가문의 1년 수입 2배에서 3배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누가 지불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양반은 엄두도 못 냈죠. 진짜 권문세가, 그러니까 노론 명문가나 외척 가문 정도만 이 거벽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합격은 돈으로 갈렸던 거예요. 사수, 그러니까 글씨 옮기는 사람의 보수는 좀 더 적었습니다. 쌀 10섬에서 30섬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글씨 한번 베껴졌고 1,5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선접군은요? 이쪽은 좀 다른 형태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큰 명문가에서는 선접군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평생 식객 자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시험에서 자리를 점거해주는 대신 그 가문에 평생 얹혀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죠.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옷 입혀주는 평생 직장이요. 지금으로 치면 정년 보장 정규직보다 훨씬 강력한 계약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짜 충격적인 가격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벽과 사수, 선접군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비쌌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험관 매수입니다.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시험관 한 명을 매수하는 가격이 쌀 200섬에서 300섬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시세로 약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 답안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험관과 미리 짜고 답안지에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두면 그게 곧 합격증이었습니다. 이건 암표라고 했습니다. 어두울한 표시표, 보이지 않는 표시라는 뜻이죠.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홍구경 아실 겁니다. 정조의 최측근으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그 홍구경. 이 홍구경도 사실은 암표로 합격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한 대갓집 하인을 매수해서 그 집안 편지를 모조리 빼돌렸고 그 안에서 시험관과 사위가 짠 암표 약속을 발견했죠. 자기도 똑같이 그 표시를 자기 답안지에 그려서 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사이긴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그게 얼마나 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깁니다. 이 거벽이라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였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렸을까요? 답을 들으시면 좀 묘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거벽들 대부분은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서 본인은 과거에 합격할 형편이 안 되지만 학식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사서 삼경이 다 들어있는데 정작 자기는 그 시험으로 출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시장에 나와 자기 학식을 팝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름 돋는 연결이 나옵니다.
거벽은 조선 시험 부정의 핵심 가해자입니다. 남의 답안을 대신 써주고 돈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들은 조선 신분제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실력이 분명히 있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이 기울었다는 이유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 자기를 거부한 그 시험을 갉아먹는 직업으로 살아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유광옥이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죠. 이거 묘하게 지금이랑 닮지 않았습니까? 명문대 박사학위 받았는데 학교에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이 배치동에 나와 학원 강사로 살아가는 모습. 본인은 정작 자기 분야에서 정규직 학자가 못 됐는데 다른 집 자식 입시 합격은 책임지는 그 구조요. 500년 전과 지금이 이렇게 깔끔하게 겹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정행위, 결과가 어디까지 갔을까? 단순히 시험장에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세종 26년, 144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임원준이라는 인물. 이 사람, 당대 최고의 수재로 손꼽혔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글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험날, 임원준이 자기 답안을 다 쓰고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끙끙거리며 답을 못 쓰고 있는 걸 보고 임원준은 그 친구의 답안지까지 대신 써줬습니다. 그러다가 감독관에게 들켰죠. 임원준이 왜 그랬을까요? 돈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기록을 봐도 임원준이 친구한테 대가를 받았다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내 글뿐 아니라 남의 글도 대신 써줄 수 있다. 천재의 자만심이었던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학창시절 한 친구가 떠오릅니다. 수학시험 시간에 자기 답 풀고 옆자리 친구한테 답 슬쩍 보여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본인은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둘 다 망치는 길이라는 걸 그땐 몰랐던 거죠. 임원준도 똑같았습니다. 세종의 처분은 단호했습니다. 평생토록 다시는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 영구 응시 자격 박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능 부정행위로 평생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못하게 된 셈이죠. 조선시대 양반에게 과거 응시 자격 박탈은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444년 사건의 일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임원준은 훗날 어찌어찌 사면을 받아 관직에 나갔습니다. 세조 즉위 이후 의술과 학식을 인정받아 결국 고위직까지 올랐죠. 그리고 그 임원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임사홍입니다. 이 이름, 한국사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연산군 시대 대표적인 간신, 연산군의 폭정에 기름을 부었던 그 임사홍이 바로 대리시험으로 인생이 한번 꺾였던 임원준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사홍이 누구를 부추겼는가? 연산군에게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을 알려준 사람이 임사홍입니다. 패비윤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성종이 사약을 내려 죽였습니다.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죽은 줄 모르고 컸어요. 그런데 임사홍이 패비윤 씨가 사약받을 때 토한 피가 묻은 적삼을 연산군에게 가져다 보여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적삼을 본 순간 연산군의 눈빛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 정보 하나로 갑자사화가 터집니다. 갑자사화가 뭐였습니까? 조선 전기 가장 잔혹한 정치학살 사건 중 하나죠.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 패비윤 씨의 사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 무덤까지 파헤쳐서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이걸 부관 참시라고 합니다. 부관, 관을 가르고 참시, 시신을 베다는 뜻이죠. 한명회처럼 이미 오래전에 죽은 거물의 무덤도 파헤쳐졌습니다. 한 사람도 수십 명이 사형당했고 그 가족들도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피바람이었어요. 자, 이제 연결고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444년, 한 천재 청년이 친구 답안을 대신 써주다 들켰습니다. 그 청년의 아들이 60년 뒤 갑자사화에 도화선을 당겼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부친이 시험에서 길을 한 번 어긋나니 아들이 권력에서 길을 잃었고 그 결과로 한 시대의 피가 강처럼 흘렀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다 보면 가끔 우연히 너무 정교해서 우연이라고 부르기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임사홍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쫓겨날 때 임사홍도 함께 처형됐습니다. 그것도 자기 집 마당에서 끌려나와 그 자리에서 베어졌죠. 그가 부친처럼 시험장에서 길을 어긋난 건 아니었지만 결국 같은 결말로 끝났습니다. 부친의 자만심이 시작한 길의 끝에는 아들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인 사기극입니다. 인조 13년, 1635년. 주인공은 윤은빈이라는 응시생입니다. 이 사람, 글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장의 혼란을 틈타 다른 응시생이 정성껏 쓴 답안지를 그냥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에 자기 이름만 바꿔 적어서 제출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훔친 답안이 너무 잘 쓴 글이었던 겁니다. 채점관들이 그 답안을 읽고 감탄을 거듭했고 결국 1등, 그러니까 장원으로 뽑았습니다. 남의 답안을 훔친 자가 그해 과거에 1등이 된 거죠. 여기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도둑맞은 진짜 답안지의 주인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잠을 세워 외운 경전, 평생을 갈고 닦은 문장, 시험장에서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여 쓴 그 답안,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지고 발표가 났을 때 1등 자리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걸려 있다면 저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수능 끝나고 채점하는데 내가 100점 받은 시험지가 사라지고 다른 애 이름으로 만점자 발표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된 건 진짜 답안지 주인이 끝까지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들어갔고 윤은빙의 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윤은빙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을 북경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전가 사변, 전가, 온 가족을 사변, 원방으로 옮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문 전체를 추방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답안지 한 장이 한 가문을 통째로 삼켜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답안지 주인의 이름 기록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날 1등을 도둑맞고 항의에서 진실을 밝힌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윤은빙의 이름은 죄인의 기록으로 또렷이 남았는데 정작 피해자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역사가 종종 그렇습니다. 악행은 두꺼운 글씨로 기록되는데 그걸 끝까지 견뎌낸 사람의 이름은 종이 사이로 흘러내려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뉴스에서 부정채용으로 입사한 사람 이름은 일면에 떴는데 그 자리를 빼앗긴 진짜 합격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안 보이는 거. 500년 전과 지금이 이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엽기적입니다. 인조 17년, 1639년 윤은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무더기 적발 사태가 터집니다. 운과 무과 가리지 않고 조직적인 대리시험 카르텔이 줄줄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무과 쪽 이야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선의 무과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활과 칼을 차고 300보를 달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리는 도중에 활을 쏴서 관역을 맞춰야 했고 말을 타고 창을 휘둘러야 했습니다. 체력시험, 무예시험을 동시에 보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특공대 체력검정, 사격대회를 하루에 다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양반집 자제들 중에 이걸 통과할 체력과 무예를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에 책만 보던 사람들이 갑옷 입고 300보를 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활 잘 쏘는 군관, 달리기 잘하는 하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대신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겉보기엔 양반집 부련님이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뒤에 진짜 선수가 따로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리시험으로 무과에 합격한 양반집 자제들이 그 후에 어떤 자리에 갔을까요? 조선군대의 지휘관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활도 못 쏘고 말도 못하고 300보를 뛸 체력도 없는 사람들이 군대를 지휘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단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20일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군인이 그냥 걸어서 행군하는 시간이 그 정도입니다. 조선의 무관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행군하는 거랑 비슷한 속도로 한양까지 뚫렸을까요? 물론 임진왜란 패전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평화가 200년 넘게 길었고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등장했고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 직전 조선군의 지휘관 상당수가 무예로 합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 뇌물과 대리시험으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정작 전쟁이 터지자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한 겁니다. 칠립 장군이 충주 탕금대에서 패한 것도 부하 장수들 상당수가 무예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누가 짊어졌나요? 평민과 노비, 그리고 의병으로 일어선 백성들이 짊어졌습니다. 한양이 뚫리고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도자기 굽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고 코와 귀가 잘려 일본 교토 이총 귀무덤에 묻히던 그 처참한 풍경. 그 풍경의 시작점이 어디였을까요? 저는 1639년에 무과대리 시험 적발 사건을 볼 때마다 그게 임진왜란 패전과 어딘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장에서 활을 대신 쏜 사람이 전쟁터에서 진짜로 활을 쏠 수 있었을 리가 없으니까요. 문과 시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서삼경을 소리내어 읽고 해석하는 강경시험에서 글을 모르는 은시생들은 아예 학식 있는 선비를 병풍 뒤에 숨겨놨습니다. 응시생이 머뭇거리면 병풍 뒤에서 작은 소리로 답을 일러줬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요즘 화상 면접에서 옆에 안 보이는 사람이 답안 띄워주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500년 전에 이미 다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대리 면접으로 입사한 사람이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 때문에 회사가 무너진다면 규모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500년 전 조선이 그걸 국가 단위로 겪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옆 나라 이야기를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조선만 그랬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같은 시기 청나라 과거 시험장도 부정행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습니다. 청나라는 조선과 다르게 응시생을 한 칸씩 작은 독방에 몰아넣고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거였죠. 그런데 이 독방 시스템도 결국 뚫렸습니다. 어떻게 뚫었느냐? 지금도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가면 유물이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속옷인데 그 속옷 안쪽에 깨알 같은 글씨로 사서삼경 전문이 빼곡히 수놓여 있어요. 글자 수가 무려 6만 자가 넘습니다. 은시생이 이 속옷을 입고 들어가서 시험 도중에 슬쩍 들춰서 베끼는 거죠.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시험관이라면 응시생 속옷까지 일일이 들춰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조선만 그랬던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셈입니다. 시험에 인생이 걸린 사회는 어느 나라에서든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던 거죠. 청나라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정행위 적발 시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한풍제 시대에 무영전 대학사라는 고위 관료까지 부정시험에 연루돼 처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학사가 어느 정도 자리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급입니다. 총리가 시험 부정으로 사형당한 거예요. 그래도 부정행위는 안 사라졌습니다. 처벌의 두려움보다 합격의 보상이 컸으니까요. 이게 동아시아 시험사회의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부정행위를 정말 당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네, 다들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이렇게 끝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대 지식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통렬하게 기록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1804년 강진 유배장소에서 시 한 편을 씁니다. 제목이 하일대주, 여름날 술을 마시며. 그 시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마다 봄, 가을로 과거를 보이는데 거짓과 속임이 끝이 없도다. 1000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10,000사람이 글을 짓는데
가려 뽑는 자는 겨우 한둘이라. 남의 글을 빌려 쓰고 남의 손을 빌려 쓰니 합격한 자가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없도다. 200년 전 사람이 쓴 시인데 지금 읽어도 시리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거벽이 답을 짓고 사수가 글씨를 쓰고 합격자 본인은 정작 자기가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한 줄 시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묵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약용 본인은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정약용은 과거에 합격하기까지 무려 19번을 낙방했습니다. 19번이요. 수능을 19번 친 거랑 비슷한 셈입니다. 그가 처음 과거 시험을 본 게 15세 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격 과거에 급제한 게 28세 때. 15세에 시작해서 28세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대 후반의 청년이 30대 문턱에 설 때까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일어선 시간이요. 여러분, 수능 한번 보셨던 그 떨림 기억나시죠? 저는 수능 전날 밤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봤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음날 시험장 들어갈 때 손이 떨리던 그 감각, 발표 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시간, 그걸 19번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13년 동안 정약용은 매번 한양과 마제를 오가야 했고 매번 시험을 준비해야 했고 매번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부정행위 없이 자기 실력만으로 합격하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견뎠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소름 돋는 사실이 나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 아시죠? 특산도로 유배 가서 자산어보를 쓴 인물. 이 사람도 정약용 못지않게 과거에 고생했습니다. 형제가 둘 다 그 부정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거벽에게 돈을 주고 사수에게 글씨를 맡기고 선접군을 사서 빠르게 합격했다면 어땠을까요? 목민심서가 세상에 나왔을까요? 경세유표가 세상에 나왔을까요?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또 어땠을까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은 그가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던 그 13년의 시간이 만든 책이기 때문입니다. 19번 떨어지는 동안 그는 백성들의 삶을 받고 19번 다시 일어서면서 조선사회의 모순을 받고 19번의 좌절 속에서 진짜 학자의 눈을 길렀습니다. 그가 쉽게 합격했다면 그는 평범한 한 명의 관료로 끝났을 겁니다. 19번의 낙방이 그를 만든 거예요. 그가 정직하게 견뎠기 때문에 조선의 모순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빨리 가는 길과 정직하게 가는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을 권하고 있나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드라마 속 부모들이 자식한테 권한 길은 분명히 빨리 가는 길이었죠. 스승님을 부르고 명문대 코스를 짜고 자소서를 대신 써주고 봉사활동까지 만들어주는 그 풍경. 그런데 그 빨리 가는 길의 끝에서 그들이 잃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의 인생, 가족의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 500년 전 정약용의 13년과 지금 우리의 선택이 만나는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더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조선 과거제도의 마지막 모습을 봐야 하니까요. 여기서 한 사람의 기록을 빌리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은 1892년 17세의 나이로 황해도 해주에서 한양 시험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백범일지에 그날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김구가 시험장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구 선생이 직접 쓴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장에 들어가니 나이 많은 노인들이 시관 앞에 엎드려 자기 손자가 합격되도록 청탁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샌 늙은이가 자기 일생의 마지막 과거이니 부디 이번에는 급제하게 해달라며 통곡하는 모습도 있었다. 또 어떤 자는 미리 사둔 답안을 베껴 쓰고 있었고 어떤 자는 옆 사람과 떳떳이 의논해가며 글을 짓고 있었다. 이것이 어찌 나라의 인재를 뽑는 시험이라 하겠는가? 여러분,
17세 청년이 이 광경을 본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황해도 시골에서 한양까지 올라와 인생을 걸고 시험장에 들어선 17세 소년. 그가 본 첫 번째 풍경이 늙은 응시생이 시험관 발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양반집 도련님이 거벽이 지어준 답안을 유유히 베껴 쓰고 있는 풍경. 17세 김구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험은 의미가 없다. 나는 다른 길로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그날 시험장에서 그 광경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김구가 그날 운 좋게 합격했다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조선 말기에 한 평범한 관료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장의 그 풍경을 보고 환멸했고 그 환멸이 그를 동학에 입문시켰고 그것이 결국 그를 독립운동가로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부패한 마지막 시험장이 김구라는 청년을 독립운동가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조선이 그렇게 시험장을 망가뜨린 결과가 결국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연 청년을 만들어낸 셈이에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정교합니다. 부정한 시험장이 한 청년을 깨웠고 그 깨어난 청년이 임시정부 주석이 되어 조국을 되찾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조선의 가장 큰 부패가 결과적으로 조선의 가장 큰 영웅을 만든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1476년 성종 때 엄룡선이 본 시험장, 1892년 17세 김구가 본 시험장, 그 사이에 416년이 흘렀습니다. 416년 동안 시험장의 풍경은 한 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이 됐을 뿐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응시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조선이 망해가던 고종시대로 와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부정행위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고요? 국가가 직접 합격증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매천야록과 고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조정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올해 합격자 정원을 100명 더 늘려라. 그리고 그 100자리를 한 자리당 2만 냥씩 받고 팔아라.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야사가 아니라 공식 기록에 적힌 결정입니다. 2만 냥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당시 한양의 괜찮은 기와집 한 채가 약 1000냥 정도였습니다. 2만 냥이면 기와집 20채 값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 아파트로 환산하면 합격증 한 장에 약 200억 원짜리 부동산이 오간 셈입니다. 말이 안 나오시죠?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잘못 본 줄 알고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합격증을 산 사람들 중에는 글을 한자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과 합격증인데 정작 본인은 한문은커녕 한글도 못 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합격증은 그 사람 이름으로 발급됐고 그 사람은 진짜로 관직에 나갔습니다. 황현이 매천야록에 한탄하며 적은 한 줄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 답안에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돈주머니에 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이게 조선 마지막 시험장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5번째 소름 돋는 연결이 나옵니다. 이렇게 합격증을 사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낸 돈을 회수하려고 백성들을 짜냈습니다. 200억을 주고 산 자리니까 그만큼 뜯어내야 본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19세기 후반 조선 지방관들의 수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됐습니다. 세금을 2번 걷고 3번 걷고 없는 세금까지 만들어 걷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걸 백골징포라고 했어요. 백골. 죽은 사람의 뼈에게 책징포, 군포를 거두다 라는 뜻입니다. 조상 이름까지 끌고 와서 세금을 받는 미친 짓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전라도 고부에서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백성들을 너무 짜내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조병갑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갔을까요? 뇌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을 회수하려고
백성들을 죽도록 짰습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죽창을 들고 일어선 그 첫 번째 함성이 사실은 시험장의 부정에서 시작된 사슬의 마지막 끝이었습니다. 자, 연결고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거벽과 사수가 시험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결과 부정은 합격자들이 관직에 올랐습니다. 조정은 더 나아가 합격증을 직접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자리를 산 관리들이 백성을 짜냈습니다. 백성들이 동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동학을 진압한다고 일본군을 끌어들였고 그 일본군이 결국 청해전쟁을 거쳐 조선을 정령합니다. 조선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작은 부정해미 하나에서 시작된 사슬이 결국 한 나라를 통째로 삼킨 거예요. 이게 시험 한 장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시험은 한 사회의 거울이고 시험이 망가지면 그 사회 전체가 따라 망가집니다. 조선의 마지막 100년이 그걸 가장 비싼 대가로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장원급제자 가운데 절반은 정말 자기 손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후기로 갈수록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늘어날수록 조선이라는 나라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험은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노력이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죠. 그 시험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된 사회에서는 누구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니까요. 조선의 마지막 30년이 정확히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500년 전 조선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자꾸 지금 우리 사회가 떠올랐습니다. 수능 한 번에 인생이 갈린다고 믿는 사회. 대치동 학원에 한 달 수백만 원을 쏟아붓는 부모들. 자소서를 대신 써주는 컨설턴트. 대리 면접까지 등장한 채용시장. 학부모 찬스. 부모 인맥으로 결정되는 인턴 자리. 그리고 결국 시험장 밖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출발선. 조선의 거벽과 사수와 선적군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그 풍경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정직하게 노력하면 보답받는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고 지금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0년 전 천리를 걸어 한양에 도착해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쪼그려 앉아야 했던 그 이름 없는 시골 선비. 답안 한 줄 못 쓰고 훌쩍이던 백범일지 속 그 늙은 은지생. 답안지를 도둑맞고도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1635년에 그 진짜 장원. 자기 글이 다른 사람의 합격증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보며 결국 강물에 몸을 던진 유광업.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름만 다르게, 모양만 다르게. 자, 그럼 500년 후에 누군가 우리 시대를 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우리 시험장의 풍경을 보고 뭐라고 기록할까요? 공정했다고 쓸까요? 아니면 그들도 거벽과 사수가 있었다고 쓸까요? 답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건 정말 불공평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시험장이든 면접장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분명 내가 더 노력했는데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던 그 순간. 저는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